앞서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보수 통합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죠. 한국정치 아카데미 김만흠 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6월 달에 조금 전에 기자가 리포트했다시피 추경 관련해서 국회에서 연설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정기국회에서 차기 내년 또 예산 관련의 첫 연설이죠. 네. 지난해 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했을 때 네. 견 관련 문제를 던져가지고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태블릿 PC 보도가 되면서 역전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그랬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강조했던 점이 있고요. 하나의 특성은 화면에 PT 방식으로 띄우면서 화면까지 띄우면서 요약 내용을 했던 점이 특징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최근에 근조를 붙이고 다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오늘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반대하는 분위기를 보여줬다는 점, 예. 이런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일단 좀 자세히 보죠. 네. 그 어휘 사용 빈도를 보면은요, 국민이라는 단어가 70번 나왔고요. 네. 경제, 이 두 글자가 39번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준 부분들 얘기를 해볼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만 건진다면은 사람 중심 경제를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걸 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997년, 8년 당시에 IMF 체제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려웠던 시기를 꺼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20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많이 좋아졌다. 심지어는 외환보유고가 세계 9위까지 가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우리 사회가 상당히 피폐화돼 있다. 그런데 국가는 제 역할을 못했다. 전부 개인에게 맡겼다. 이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된다. 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걸 바꿔야 되는데 뭘 바꿔야 되느냐? 먼저 경제를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했습니다. 그걸 강조하면서 던졌던 말이 사람 중심 경제를 얘기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예산에 반영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후에 아마 예산 논의 과정에서 논란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 부분이고요. 지금 얘기가 나온 적폐청산 관련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던지는 부분 딱 한 번밖에 없었고요. 대체로 그동안에 잘못된 관행을 뭔가 개혁을 해야 되고 혁신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적폐청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국가, 권력 관련된 부분은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국정원, 검찰 관련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국회에서 입법화시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거기에는 대통령 자신과 주변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던지면서 국회에 협조를 부탁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을 하는데 되게 그동안의 대통령들이든가 대신 나왔던 총리들이 설명할 때도 되게 큰 틀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사람 중심 경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나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서 그랬나 모르겠는데 예산 조목조목 내용들을 일자리 창출 관련 문제라든가 또 하나 지금 복지 관련 문제 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한 대목이 이채로 왔습니다. 네. 먼저 문 대통령이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은 429조 원입니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 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네. 7.1% 정도 예산안이 이제 내년도에 이렇게 늘어납니다. 꽤 높은 증가율인데요. 네, 7.1%. 근래 들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이미 이거는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도 추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세원 확충 방안으로 기존의 지출 부분을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지금 2천억 원 이상의 법인세에 대해서 지금 법인세 증가에 대해서 정부안을 제출했는데 네. 국회에서 입법해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요구를 했는데 입법에 성공할지 전체 분위기로 봐서는
야당 일부까지도 좀 동의하고 있는 쪽이니까 수적으로는 괜찮은데 최종 좀 가봐야 알겠습니다. 보수 야권에서도 그런가요? 보수 야당은 빠진다 하더라도 국민의당 쪽은 호응하는 쪽이고요. 보수 야당 쪽에서도 바른정당의 기존의 유승민 의원, 이혜훈 의원 등은 찬성하는 쪽이었었기 때문에 전체 비중으로 봐서는 지금 아주 높은 조금 이제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분위기는 좋은데 네. 과연 통과까지 될지. 어쨌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새 예산을 제출하면서 뒷받침하는 또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까지도 국회에 협조를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근조 리본 말입니다. 네. 이제 현수막까지 내걸고 있는데요. 이제 검은색 넥타이에다가 좀 보시죠. 네. 일종의 항의성 시위인 거죠. 네. 저 중에 지금 세 가지 안이 들어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유엔의 대북 결의안 관련 세 가지 했던 것에 두 개 기권했던 내용하고 네. 최근에 또 어선됐던 것이 지금 국방부 장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고 또 근래 나왔던 공영방송 어느 쪽이 책임 있느냐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네. 뒤쪽은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 앞에 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은 굳이 지금 대통령 연설장에서 저걸 내걸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이제 새해 예산안 처리 심사에서 그 공무원을 늘리는 문제가 가장 큰 네. 부딪힘이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다른 후보들하고 논쟁이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오늘도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나고 나서요. 야당 쪽 특히 국민의당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걸 반영한 증가율이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정책처에서 5년간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이제 새로 채용하게 된다고. 물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쪽에서는 소방이라든가 안전 관련된 부분, 시급한 부분에 한정된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고리가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당장 최근에 소방 공무원들 어려운 점을 알고 있으면서 반대할 수 있느냐 약한 고리를 찌르기는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다른 민간 부분의 일자리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 정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가지고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5가지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 정착입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은 안 됩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남북이 공동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원칙을 밝히는 부분은 곧 이제 정상회담을 갖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쪽에도 기본적인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전달하는 효과는 있겠네요.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당장 이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대통령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밝혀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5가지 원칙을 얘기했었는데 되게 네. 그동안 익숙했던 내용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지 정도는 오늘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얘기했던 한반도의 평화 원칙의 경우에는 네. 우리의 동의 없이 누구도 군사적인 행동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인데 네. 특히 트럼프의 우발적인 행동을 우리가 늘 우려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우리가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행동은 불가능하다라는 점 한번 천명해서 사실상 이것은 미국을 향해서 했던 발언이고 한편으로는 국민을 향해서 했던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비핵화 원칙. 북한의 지금 핵 보유국을 인정하지도 용납하지도 않겠다. 우리도 개발하지도 보유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 대목에서 북한의 현 단계를 과연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미 북한의 핵 보유 국가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로만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5개 원칙 중에서 네. 첫 번째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군사행동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특히 한미동맹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고요. 북한의 지금 핵개발 단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조금 중요하게 확인해 볼 두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반도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겠다. 주도권 부분도 확인했죠. 오늘요. 세 번째, 남북 문제 주도적 해결. 이건 예. 당연한 기본의 원칙일 것입니다. 늘 가끔은 코리아 패싱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외교적인 방안을 빌리든 아니면 우리가 직접 주도하든 간에 당연히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최대한 주도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고 그 원칙은 지켜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시정연설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역시나 아주 극명하게 달렸습니다. 보시죠. 국회를 존중하고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정 운영의 파트너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오늘의 행태는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린 것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빈곤한 철학,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문재인 대통령의 허탈한 시정연설, 안보, 경제에 대한 처방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누구를 위한 적폐청산인가? 국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2018년 예산에 재정 확대를 주장하면서 큰 정부를 당연시하는 것 또한 자신만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회는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 같아 답답할 따름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안보, 성장, 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산무 시정연설이었습니다. 네, 역시나 반응이 확실하게 갈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1월 3일에 원래 최고위원 회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오늘 오전으로 또 옮겨졌다가 다시 11월 3일로 이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일정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내외적으로 좀 나쁜 신호인데요. 예. 저는 뭐 핵심 내용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가 몰려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음에 출당은 탈당을 권유해가지고 11일 내에 본인이 자진해서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출당, 즉 제명되는 걸로 간주를 했었는데 네. 나중에 당규에 뭐 이런저런 내용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최고위원회를 거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 부의한다는 것이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본다는 것이지 절차상으로 반드시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절차 자체에 대해 합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오늘 논의를 공식적으로 해버리면은 해결도 없이 갈등만 노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식사 장소를 빌려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들 만나서 사전 조율을 해보려고 좀 시간을 벌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결정이 나오더라도 불복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과연 오늘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해결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호택 원내대표는 그런 방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의 출당 문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개개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데 어제 유석춘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경환 의원 그리고 서청원 의원 다 탈당하지 않으면 홍 대표가 책임지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기회주의, 분열주의를 조장하고도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역사의 죄인들에게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묻기를 재차 권고한다. 유석춘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와 윤리위의 자진 탈당 결정에 제동을 건 친박계를 겨냥해서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당직 배제 등 강력한 추가 조치로 당을 분열시키고 보수 통합을 가로막는 역사적 범죄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한편 친박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홍준표 대표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방향으로 당이 나가지 않으면 저희가 사퇴하면 물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홍준표 대표도 결국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출당 문제는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충격음이 꽤 크게 들릴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좀 불확실해 보입니다. 여기에는 또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과의 통합 문제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석춘 혁신위원장은 저런 얘기를 하는 배경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진통 끝에 결정해서 지도부에 넘겼는데 지도부가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지도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본인들이 주장했던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서청원 책임관위원회 출당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반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석춘 혁신위원장 박정희 전 대통령 참배 갔다가 역사까지 잡혀 끌어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입장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리했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아도요. 이번에 통합 문제가 정리될 시점이면은 한국당 혁신위원회 임무는 사실상 끝납니다.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어제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두 가지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각 바른정당 의원총회가 지금 끝이 났나요? 갖고 있을 텐데요. 지금 진행 중일 텐데 오늘 내로 결론이 특별히 날까요? 정당 차원의 결정을 종합적인 결정은 좀 모르겠고요. 그러나 통합은 조만간 일부가 이탈해서 될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심지어는 통합하려고 했을 경우에 당직자들의 일부도 합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새로운 남경필 지사의 주장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아예 두 정당이 새롭게 창당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새로운 방법인데 이것은 양쪽 다 견인할 수 있는 새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김 원장님은 그러면 보수 야당의 대통합에 있어서 어떤 그림을 상상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합이라는 것은 두 정당이 완전히 통합하는 것인데요. 그렇게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은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하태경 의원 등이 당장 통합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를 해왔다. 계속 가겠다 했기 때문에 현재의 20명 원내 의원들을 다 포괄하는 방식의 통합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얼마나 많은 수가 한국당과의 통합에 합류할 것인가 이런 정도의 변수만 있어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음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